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또 낮췄습니다. 지난 1월 3.2%로 발표한 이후 9개월 새 0.4%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매 제한이 풀린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웃돈이 기본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분양권 웃돈이 최대 2억 원까지 붙기도 했습니다. 단종 수순에 들어간 갤럭시 노트 7의 교환과 환불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1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저금리와 업황 부진 등으로 국내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내년 3.2%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그간 3차례 하향 조정에 9개월 사이 0.4%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이번에 눈높이를 또 낮춘 것은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그만큼 반등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소비와 수출, 산업 생산, 고용 등 곳곳에 불안 요인이 쌓여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온 내수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활발해진 건설 투자가 내년에는 둔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에는 최근 갤럭시 노트 7의 사태가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열린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해 지난 6월 이후 4개월째 연 1.25%를 유지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더 내렸다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되려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경기도 다산 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 등에서도 전매 해제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분양권 웃돈이 최대 2억 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상신 기자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에서 처음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단지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면서 웃돈이 최대 2억 원까지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층 이상 34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13억 9천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16억 원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업계에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인기가 여전하고 55%의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억대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에 양도세를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있는 프리미엄은 최저 1억 3천에서 1억 2억까지 다양해요. 내보다는 이게 반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세금이 들어있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전매 제한 해제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웃돈이 기본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다산 신도시에서 전매 제한이 풀린 유승 한내들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6천만 원 넘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 지역엔 오는 20일 다산 아이파크, 11월 반도 유보라, 12월 한양 수자인 등의 단지들에서 전매가 허용돼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동탄 2신도시에선 지난 8월 전매 제한이 풀린 호반베르디움 5차의 분양권에 웃돈 5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오는 11월엔 금강 펜테리움 4차가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두고 웃돈이 2천에서 3천만 원 붙은 상황입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선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도 매도자들이 가져가는 것은 절반인 만큼 프리미엄을 더 낮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수요자라면 입주 시점까지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오늘 잇따른 발화 논란으로 단종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환불과 교환이 시작됐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매장에서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고 삼성전자가 아닌 제품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교환과 환불 첫날 평일이라 대리점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마다 갤럭시 노트 7 판매 중단과 환불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첫날이라 대리점을 찾는 손님은 한산하지만 각 대리점은 환불 정책을 숙지하고 교체 가능한 단말 재고량을 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국내 유통된 갤노트 7의 수량은 55만 대.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는 매장별 수급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를 통해서 일단 원하시는 기종이 있는지 먼저 전화를 주고 나서 방문을 하시는 게 헛걸음하지 않고. 갤노트 7 환불과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제품을 구매한 매장으로 가면 됩니다. 제품 상자나 이어폰 등이 없어도 갤노트 7과 신분증만 가져가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노트 7을 살 때 받았던 스마트밴드 등 사은품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환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외에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절차는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신형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 원 상당의 쿠폰과 통신비 7만 원을 지원하고 환불하거나 타사의 제품으로 교환해도 3만 원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따른 발화 논란으로 출시 2달여 만에 갤럭시 노트 7 단종이라는 오명을 하는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로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3분기 영업이익을 5조 2천억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와 업황 부진 등으로 국내 시장에서 수익처를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사들이 올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올 초 하나자산운용이 결성한 부동산 펀드에 참여해 12만 3,449제곱미터 규모의 폴란드 브로츠와프 아마존 물류센터를 93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어 호주 캔버라 루이사로손 빌딩과 벨기에 브뤼셀의 아스트로타워, 미국 필라델피아 IRS 빌딩을 매입하는 등 해외 부동산을 잇따라 4개 사들였습니다. NH투자증권도 지난 1월 호주 시드니의 울워스 본사 사옥을 3,300억 원에 매입했고 하나금융투자와 함께 하나자산운용이 조성하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폴란드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센터를 1,0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지난 7월엔 FG자산운용과 함께 부동산 펀드를 결성해 시드니 중심가에 있는 적십자 입주 건물을 98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연초 하와이와 시애틀에 위치한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호텔과 아마존 본사 사옥을 인수했습니다.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랜드마크 72에 투자한 선순위 대출 3천억 원을 기초자산으로 만기 6개월의 ABS 상품을 출시해 개인 투자자에게 공급했습니다. 키움증권도 지난 4월 키움투자자산운용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중심부의 신축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인 KPMG 플라자 빌딩을 2,500억 원에 매입하는 데 출자했습니다. 이처럼 증권사들은 기존의 인수합병 자문과 기업 공개 주선만으론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해외 부동산을 매입해 투자 수요가 있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손잡고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에 나섭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이 반도체 소자는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닮아 두뇌처럼 동시다발적인 연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스탠퍼드대와 손잡고 인간 두뇌처럼 정보 처리를 하는 반도체 소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스탠퍼드대와 강유전체 물질을 활용한 인공신경망 반도체 소자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맺은 스탠퍼드대의 요시오 니시 교수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공동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협업에는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와 재료업체인 버슌 머티리얼즈가 공동 참여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으로 뉴로모픽 뇌신경 모방칩 개발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로모픽 칩은 인공신경망 반도체 소자를 기반으로 인간 두뇌의 사고 과정을 모방한 반도체입니다. 기존 컴퓨팅 시스템은 데이터 인풋과 CPU,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아웃풋처럼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빅데이터에 대한 대응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뉴로모픽 칩을 활용한 컴퓨팅을 실행하면 사람의 두뇌처럼 동시다발적인 연산과 정보 처리가 가능해져 빅데이터에 대한 대응이 빨라질 것이라고 SK 하이닉스는 설명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방대한 정보 중에는 기계가 인식하기 어려운 비정형적 문자,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혼재했는데 뉴로모픽 칩은 이런 비정형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도 효율적입니다. 또 과도한 하드웨어 사용에 따른 속도 감소와 전력 소비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네, 2014년 말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던 국제유가의 50달러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50달러를 회복한 건데요. 유가 상승이 정유사 실적에 도움이 될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제유가가 50달러를 회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50달러대를 회복하면서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오펙의 9월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50.18달러로 여전히 50달러대를 유지했습니다.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오펙 회원국은 물론 러시아와 같은 비회원국들까지 산유량 조정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는 11월 열리는 오펙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정식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도 생산량 조정에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비회원국들까지 산유량 조정에 합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과 정유업계 실적이 정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이 정유업계 실적은 우선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그리고 환율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최근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호재를 만났고 또 정제 마진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분기를 시작할 당시에는 국제유가와 정제 마진이 동반 하락하면서 정유업계 실적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렇지만 9월에 들어서면서 유가와 마진이 빠르게 반등을 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두바이유의 경우에는 7월 1일 배럴당 45달러에서 출발했지만 8월 3일에는 3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반등해서 5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정제 마진 역시 7월 평균 배럴당 4.8달러에서 8월에는 3.9달러까지 하락했다가 9월 들어서는 평균 6달러대까지 상승하면서 시장 상황이 빠르게 호전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 하락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정제 마진의 국제유가 상승까지 만나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됐던 정유업계가 환율 변수에 긴장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3분기에 가파른 환율 하락이 주요 정유업체의 수익성에 악화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평균 1,168원 수준을 나타냈던 환율은 9월 들어서는 평균 1,107원을 나타내며 5% 정도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달러 기반의 결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유업계 특성상 환율 하락이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환율 하락이 정유업계의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환율 흐름을 반영해서 3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 7월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실적 전망은 6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 실적 컨센서스는 4천억 원대 중반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환율 하락 효과 탓에 1,500억 원 이상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관계자는 정유화학업계의 경우 생산된 제품의 60-70% 정도를 수출하는 상황인 만큼 환율 하락은 악재로 인식된다며 환율 하락은 곧 수출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정유업계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낮췄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4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4분기에는 환율과 유가 동반 상승 효과에다가 중국의 공급 과잉 해소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4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고 또 오펙의 감산 합의 여부에 따라서 국제유가도 안정적인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석유 제품 관리 감독 강화와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에틸렌의 타이트한 수급 유지까지 정제 마진 역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50 시대가 다시 열렸는데요. 이 유가 상승이 정유사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지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를 합쳐 만든 핀테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금융과 IT의 결합은 금융 서비스의 중심을 금융사에서 고객으로 순식간에 바꿔놨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로봇으로부터 투자 상품을 추천받는 시대가 열린 거죠. 서울경제TV는 개국 8주년을 맞아 핀테크가 일으키고 있는 금융투자혁명의 현주소와 미래상을 이틀에 걸쳐 알아봅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IT, 금융생활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정훈규,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내놓은 셀프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입니다. 기계에 손바닥을 갖다 대고 정맥 지도를 통한 생체 인증 과정을 거치면 은행원의 도움 없이 통장 개설 등 금융 서비스를 고객들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생체 인증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 은행권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업은행은 홍채 인증 ATM을 선보였고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을 구현한 상태입니다. 핀테크 기술을 통해 은행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본인 인증이 고객들의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처럼 금융과 IT의 결합은 짧은 시간에 금융 서비스의 중심을 은행에서 고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딱딱하기만 했던 은행권의 기존 온라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는 글자 위주로 항목들이 나열됐지만 최근 모바일 은행은 도형과 캐릭터로 화면 구성이 보다 단순해졌습니다. 은행원의 도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금융을 쉽고 편하게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고객들이 모바일 금융 거래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쉽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귀여운 캐릭터와 도형 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송금과 환전뿐 아니라 고객 혼자 수행하기 가장 어려운 대출 업무도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국민은행이 선보인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은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출 심사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고객은 자료 조회와 제출에 동의만 하면 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 등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 겁니다. 스크린 스크래핑이란 특정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해서 필요한 자료만을 추출해 가져오는 IT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 중에 고객이 동의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해서 필요한 소득금액 정보를 가져오는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행 밖에서 은행원 도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금융 업무를 보게 된 것도 큰 변화지만 핀테크의 발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은행 없이도 대출을 받고 상장하지 않고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핀테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서 대출을 받는다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채 같은 불법 사금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P2P 금융이 새로운 대안금융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P2P 금융은 개인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에 개인들의 투자금을 받는 가상계좌 시스템,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알고리즘과 같은 핀테크가 더해져 탄생했습니다.
P2P 금융을 통해 대출자들은 10% 내외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초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투자처를 얻게 됩니다. P2P 금융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장을 하지 않고도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도 등장했습니다. 개인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펀딩을 원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홍보가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상장되지 않은 유망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 당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투자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한 핀테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핀테크 활용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환경,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수천 개의 카드 상품 중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고 금융생활 관리까지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이 있는가 하면 비용과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인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앱도 출시됐습니다. 핀테크를 통해 금융 소비자가 엄청나게 많은 금융 정보를 손쉽게 얻고 직접 금융 업무까지 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 노사가 진통 끝에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사는 기본급 7만 2천 원 인상, 성과급과 경력금 350%에 330만 원 추가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5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1차 합의안보다 기본급이 4천 원 올랐고 전통시장 상품권 3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번 합의는 1차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뒤 50일 만에 나온 재합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24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파업을 벌였고 회사 측의 손실은 생산량 14만 2천여 대, 약 3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내일 실시되며 노조가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5달 동안 끌어온 임금 협상은 마무리됩니다. 상장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를 25년에 한 번꼴로 받아 감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입의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927개 상장사 중 금감원의 회계 감리를 받은 회사는 4%에 해당하는 77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한 번 회계 감리를 받은 회사가 다시 감리 대상이 되는데 25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효성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들 사건에 인력이 집중돼 일반 상장사들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2013년 이후 회계 감리를 통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 회사를 포함해 133곳에 불과한데 올해 5월 기준으로 금감원에서 회계 감리 업무에 배정된 인원은 77명이지만 이 중 상장 회사를 감리하는 실무 인력은 2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 주기가 3년에서 7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감리 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를 만드는 셈이라며 더 촘촘한 감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LG화학은 LG생명과학과의 합병을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규모 합병은 합병 신주의 발행 규모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때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하는 간소화된 합병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지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반대 의사 통지를 접수한 결과 반대 의사를 밝힌 주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이날 기존에 공시한 대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하는 소규모 합병을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피합병 회사인 LG생명과학은 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양사는 이달 31일 정관 변경 주총, 11월 28일 합병 승인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O의 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고요. 전주 역시 아침에는 10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일요일에 비가 내리더라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수원, 춘천 2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한낮 기온 강릉, 울진 22도로 오늘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도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광주 25도, 전주 24도, 부산,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으로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시작되는 비는 월요일까지 내리겠는데요. 보통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죠. 하지만 월요일에 비가 그치더라도 계속해서 예년 수준의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이 많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